다음 달 미 블루오션 대체거래소와 삼성증권이 맺은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독점 계약이 만료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확대됩니다. 현재 키움과 NH투자, KB, 메리츠 등이 주간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인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식시장에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의 가상현실 VR 헤드셋이 상반기 중 공개돼 가을부터 배송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타가 독주하고 있는 VR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장 확대와 함께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부품 시장도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총출동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롯데 바이오로직스, ST 바이오센서가 발표에 나서고 ABL 바이오 등 신약 기술 이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낮 시간에도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여러 증권사로 확대됩니다. 미국 대체거래소와 삼성증권의 독점 계약이 끝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새롭게 계약을 맺은 건데 키움과 NH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참전하면서 치열한 고객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박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출시 후 10개월여 만에 삼성증권의 거래 대금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낮 시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하락장에도 고객 유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학개미 유치에 큰 공을 세웠던 삼성증권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는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유일하게 미국 현지에서 야간 거래 승인을 받은 곳은 블루오션 대체거래소 단 한 곳. 삼성증권과 블루오션은 1년간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내달 7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토스증권 등 증권사들은 블루오션과 계약을 맺고 내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키움증권의 경우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해외 주식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는 해외 증권 수수료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증권은 키움증권의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지만 키움도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4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접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이미 증권사들은 대대적인 고객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있는 해외 주식을 옮겨오면 현금을 지급하는 등 서학개미 모셔오기에 한창입니다. 5년 새에 10배가량 급증하며 증권사들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학개미. 미국 주식 주간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며 서학개미를 둘러싼 증권가의 고객 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애플이 이르면 올해 봄 VR 헤드셋을 최초 공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독주 체제로 굳혀지는 듯했던 VR 시장이 애플의 출시를 계기로 경쟁 구도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홍콩의 저명한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이르면 올봄 VR 헤드셋을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밍치과 홍콩 TF 인터내셔널 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VR 헤드셋을 이르면 오는 봄 혹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6월 개발자 행사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시 시점에 대해선 올 가을로 내다봤습니다. 애플이 VR 기기를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VR 시장은 메타가 70%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정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전 세계 VR 헤드셋 출하량이 10%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애플의 VR 기기 출시가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R 기기의 이름은 리얼리티 프로이며 이 헤드셋은 확장현실을 뜻하는 XR-OS라는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구동될 예정입니다. 기능 역시 기존 메타의 VR 기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의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가 순수 가상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애플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장은 애플의 VR 출시를 계기로 최근 침체에 빠진 VR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은 애플의 참여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VR 시장은 오는 2027년 지금의 3배 수준인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애플의 참전으로 성장이 주춤했던 VR 헤드셋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애플의 제품은 내년부터 1,000만 대 이상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대로 얼마 전 파주 공장 증설에 들어간 LG 이노텍을 비롯해 국내 부품사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재홍 기자입니다. 다음 달 일본 소니가 출시하는 플레이스테이션 VR2입니다. 소니의 자체 올레드가 탑재돼 4K HDR 고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간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VR 헤드셋에는 주로 LCD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소니의 사례처럼 몰입감 높은 콘텐츠 지원을 위해 기업들은 점차 올레드 활용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특히 더 높은 해상도와 밝기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올레드가 차세대 제품에 적용됩니다. 올해 애플이 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리얼리티 프로에도 마이크로 올레드 탑재가 유력합니다. 시장에서는 처음엔 선발주자인 소니가 부품을 공급하지만 2세대 제품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납품 가능성도 높게 봅니다.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 자사연구소 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팀을 신설하고 올해 관련 제품을 시험 생산할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실리콘 기판 위에 올레드를 증착하는 마이크로 올레드 기술 올레도스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애플의 제품 출시에 맞춰 부품을 바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증강현실용 3D TOF 센싱 모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를 위해 파주 공장 증설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뉴프렉스는 메타의 VR 헤드셋인 퀘스트 시리즈에 반도체 회로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애플이 올해 하반기 내놓는 제품은 시제품 성격으로 많아야 100만 대 수준으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또 완성도를 위해 제품 공개를 계속 미뤄왔던 만큼 출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이폰이 연간으로 팔리는 게 2억대 초반 정도 팔리거든요. V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많아봤자 100만 대 생산 안 할 거고 내년 많아봤자 뭐 1000만 대 될까요? 수익 기준으로는 적죠. 시장에서는 시제품 성격의 1세대 제품이 나온 후 2에서 3년 뒤 2세대 제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부품사들의 실적 반영이 시작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오늘 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양대 지수 모두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오후에 중국이 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 상승세가 조금은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한 1230원이 잠깐 12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24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 이어졌던 최근의 그 달러 약세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이 한국인에 대한 이 보복성 조치죠.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을 하면서 이 관련해서 조치를 내겠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실질적인 조치가 벌어졌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과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어떤 이런 단기 비자를 좀 발급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즉 최근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한 반발 혹은 보복 조치임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최근에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비행기에 대한 단기 비자를 중단을 했고 또 비행기 증편도 지금 증편을 막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동일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보복 조치가 거의 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비즈니스용 비자도 지금 발급을 안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다 싶고요. 네. 대중국 수출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로 좀 타격을 받겠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1시를 기점으로 이 화장품과 면세점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급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항공주인 TA항공 그리고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 등도 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외교는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숫자가 좀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 전국적인 물가의 선행 지표를 하는 일본 도쿄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월별 추이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이 4%로 집계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뭐 6%, 많게는 9%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4%면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정이 일본이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2018년부터 추이를 가져왔는데 계속해서 1%대를 유지를 해왔고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심지어 역성장을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에 3.6%가 되면서 40년 만에 가장 최대치를 찍었었거든요. 그 수치를 이번 12월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에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축소를 하면서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지금 예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다. 그러면 정말 가능성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꾹 참고 있던 일본은행이 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엔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빚을 청산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일본 증시나 채권에 투자하는 수요까지 겹치겠죠. 대규모 이 머니무브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당연히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소재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일본 내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도 이자가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긴축 일변도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키우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투자해놨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다 이런 공포도 있고 일본 자체적으로도 국가 부채가 폭증해서 위기를 맞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일본 국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 은행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감당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금리 인상은 기대감, 이제 국채 금리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실제로 2년물, 3년물 할 것 없이 모두 올랐습니다. 2년물과 3년물, 5년물, 10년물을 지표를 가져왔는데 모두 전일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작년 말부터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국채를 긴급하게 매입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감 속에 채권의 이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정책이 좀 실효성이 먹히면서 이 어떤 상승폭이 좀 꺾여왔는데 이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올랐다는 소식에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 밤 11시에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이 미국 임금 상승률 둔화되면서 지금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았는데 네. 오늘 연설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좀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내일은 그러면 무슨 일정이 중요할까요? 네, 국내에서는 12월 그리고 2022년 전체 고용률이 발표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청년의 고용률이 낮다라는 어떤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지켜봐야겠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을 발표합니다. MMORPG 게임인데 아키에이지 워라는 게임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경우에는 최근에 신작을 발표하지 않았고 또 말달로 유명한 이 우마무스메도 좀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예. 증권가의 좀 이 전망이 좀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작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시 또 주가 전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겠고요. 미국에서는 12일 새벽 12시 반에 주간 원유 재고치가 발표가 됩니다. 재고치의 수량에 따라서 어떤 유가가 오르내리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월가 분석 오민지 기자와 들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나스닥 홀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가 좀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월가에서는 좀 어떤 해석들 나올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5.9%나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5.1%, 아마존이 1.4% 상승하는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업종은 1.66% 빠졌고요. 필수 소비재 역시도 1.3% 하락하는 등 이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이번 CPI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좀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12일에 발표되는 12월 CPI 상승률 6.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7.1%보다 둔화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확실한 지표 증거가 나오면서 연준에서도 입장을 선회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요, 5.0%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재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도 그렇고 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이 인상 기조를 꺾을 거다 하는 기대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또 어떤 지표를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지를 좀 가늠하는 이 가늠좌가 임금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2월 평균 임금은요, 전월보다 0.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0.4%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임금 상승발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증시의 매수 심리를 키운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상황을 기대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일단 데이터와 시장 기대는 이렇긴 한데 월가에서도 그럼 실제로 이렇게 좀 희망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월가에서도 이 희망을 품고 있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선물시장 전문가들의 연준 정책금리 전망치가요, 3월에서 6월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7월부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대형 금융사 2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1분기까지는 금리가 인상되고 2분기에는 인상 중단, 이후 3, 4분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JP 모간은요, 올해 3월에 FOMC를 끝으로 금리 인상이 멈추고 4분기에는 다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금융, 산업, 에너지 기술 분야가 밸류에이션이 양호하다라면서 투자 기회를 살피라고 조언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도요, 지난밤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낙관론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는데요.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지면 기술주가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3, 4분기 이후에 좀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근데 연준 인사들 발언이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내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좀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과 연준이 일종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요, 금리를 5% 이상으로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요. 기존에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11개월 동안 이 금리의 최고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이 쉬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투자 리서치 업체인 펀드스트랩도요, S&P 500 잠시 반등하더라도 4,000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금리가 이제부터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다리기를 결국에는 누가 더 당겨올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 이런 시그널은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금리 인상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지만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부작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인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요, 올해 시장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S&P 500, 3,500에서 3,600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이제는 3,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마진에도 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연준의 여전한 금리 인상 기조, 또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시장의 후유증 등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번 12월 CPI 또 4분기 어닝 시즌까지 살피시면서 혼란스러운 장 상황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심화돼도 문제고 둔화돼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1, 2분기까지는 경제 데이터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국내 대표 제약 바이오 기업들 대거 참석을 했는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빅딜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정확히는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2015년 한미약품 그리고 2018년 유한양행, 2022년 ABL 바이오의 조단위 기술 수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말 그대로 빅딜이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주 투자 열풍을 이끌었었는데 이 계약들의 단초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마련됐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다른 이제 얼마 전에 막을 내린 CES처럼 대규모 전시회를 여는 건 아니고. 행사장이나 호텔 등을 나눠서 이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기업들 사이에 계약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진짜 돈 얘기가 오가는 곳인데요. 실제로 이번 행사 개막에 맞춰서 이탈리아 제약사 키에시가 아일랜드 희귀질환 전문 제약사 엠니파마를 우리 돈 1조 8천억 원가량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500여 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만에 또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이긴 한데 국내 기업은 어디가 참석을 할까요? 네, 주요 기업 대부분은 참석합니다. 예. 이제 표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청 기업이 20곳이 넘습니다. 모두 글로벌 파트너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발표 기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T바이오센서 이렇게 3곳만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가는 좀 많이 하지만 발표 기업 수가 적은 게 지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3개 회사 각각 어떤 내용들로 발표를 하는 겁니까? 네, 삼성바이오와 롯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 전략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장 건설 계획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보시는 게 이제 지금 발표 일정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올해로 미뤄졌는데 생산 용량과 더불어서 어떤 약물을 주로 생산할 건지 살펴봐야겠고요. 예. 롯데바이오는 이제 국내 공장 건설 위치가 송도인지, 인천 송도인지, 충북 오송인지 생산 용량은 또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ST바이오센서는 미국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이후에 M&A 전략이 핵심입니다. 예, 지금 발표 일정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 전략, 그중에서도 공장 건설 계획 내용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M&A 전략 좀 주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좀 묶이긴 하는데 주가가 확 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걸 궁금해서 증권가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참가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특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 이제 투자 미팅이 이제 주를 이루는 행사여서 실제 빅딜 성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히려 행사가 끝난 후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기대감만으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주가가 움직이기 힘든 시장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돼서 요즘 같은 시기에 오늘 지난밤에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그랬죠, 했지만 예.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장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시경제 상황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할인율을 좌우하는 금리가 주요 변수인데요. 예.
지금 이제 지난 12월 FOMC에서 이제 제시한 정책 금리 수준이라든지 기조를 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예, 뭐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연준 금리 정책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도 못 박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향방과 같이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시경제 상황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대를 받는 우리 기업들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빅딜이 성사가 된다면 어떤 기업이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ABL 바이오를 꼽았습니다. 예. 이제 일본 에자이와 또 미국의 바이오젠이 최근에 함께 만든 그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가 미국 FDA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뇌출혈과 뇌부종 같은 부작용인데요. ABL 바이오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 중인 그랩바디 B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약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또 다른 기업으로는 아리바이오가 있는데요. 좀 생소하네요. 네, 지금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임상 3상을 시작했는데 올해 IPO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해에는 삼진제약과 300억 원대 지분 맞교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올해 유망한 치료제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분야를 꼽았는데요. 국내에선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LG화학 등이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 기술 수출 규모가 정말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올해는 좋은 성과 있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연초부터 은행주가 상승하는 배경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가 거론됩니다. 증권가는 단기 오버슈팅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은행주가 지난해 말 대비 16% 이상 급등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환원 요구 등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영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 급등한 측면이 분명 있지만 무엇보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줄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주가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더 빠르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지만 그 해당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도 본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상반기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예상치는 16조 6,450억 원. 시장 컨센서스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경신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올해인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성장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4분기 실적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대손 충당금을 선반영해서 적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망퇴직도 솔직히 많이 했었잖아요.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 다변화하면서 기업 대출은 계속 성장세 플러스 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성장률도 실적도 YY로 22년보다는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로 그동안 막혀있던 부동산 대출이 풀리면서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는 요인도 긍정적입니다. 변수는 실제 배당 확대 여부입니다. 주가의 조기 배당 확대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실망 매물이 출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평균 배당 성향은 지난 21년 기준 25.7%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 올해 초 신한지주가 선제적으로 자본 비율 12% 초과분은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2월에 있을 각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은행 지점들 영업시간도 서둘러 정상화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런 당국의 압박은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그리고 비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역시 균형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은행주뿐 아니라 금융주 중에서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히는 보험주에 대한 기대감도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바뀌는 회계제도와 손해율 개선 효과가 생손보험
수요 업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부채를 시가로 인식하는 새 국제회계 기준 적용으로 보험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제도 적용으로 보험사들은 재무제표상 계약 서비스 마진 항목이 신설되는데 이는 보험사가 상품 판매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특히 가입자에게 원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신계약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 지표상 나타나는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최근 삼성과 하나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올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자산과 이익 증가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저는 올해 보험주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제도 변화는 보험사들 간에 어떤 회사가 진성인지 차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거고 위험 손해율 역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서 손보사 합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약 1.7%포인트 오를 것으로 관측되지만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와 실손보험료 인상 효과로 전체 합산 손해율은 0.3%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올해 손해율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부터 이제 백내장 쪽 줄어든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3세대 실손 보험료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그 인상폭이 컸었고. 다만 채권 시장 경색으로 조달 시장이 움츠러든 가운데 지난 2012년 대규모로 판매된 저축성 보험 만기까지 올 하반기 도래하는 만큼 유동성 비율 하락에 대한 대비는 보험사들의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에 윤곽이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 이제 LH 매입 임대 아파트가 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크게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로 나뉘는데요. 이제 건설 임대는 LH가 지어서 공급하는 그 이제 국민 임대, 영구 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니까 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면 당연히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매입 임대 주택은 LH가 기존에 지어진 빌라나 다가구 주택, 또 오피스텔, 아파트를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데요. 이제는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 유형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에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이 대단히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는 이제 정부가 샀다가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들한테 다시 이게 되살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이제 환매 조건부 방식 이런 게 좀 검토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좀 약간 기대보다는 좀 이제 대책이 좀 회보할 거라는 그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제도 자체가 좀 지난 2008년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한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 넘게 쌓였을 때 시행됐던 제도인데요. 예. 이제 매입 주체가 이제 이번에는 LH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였고요. 이 허그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한 50에서 60% 수준으로 샀다가 이제 나중에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할 만큼 주택 경기가 나쁜지 정말 나빠졌는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표상 최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한 5만 8천 가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미분양 주택 위험선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6만 2천 가구에 가까운 수치이긴 하지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거의 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7천 가구 정도로 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건설사의 이런 악성 재고를 혈세를 투입해 해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조금은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금융위기 때만큼 미분양이 심각하진 않지만 앞으로 주택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일정 부분 미분양을 해소할 필요는 있겠고, 그렇다면 이 전체 미분양이 아닌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정도만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미분양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얘기가 됐던 이 환매 조건부 방식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된 약한 수준의 방식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환매 조건부 같은 경우는 LH가 나중에 이제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대신에 이제 이런 매입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만약에 매입을 정부가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온전히 떠안아야 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좀 임대주택 자체가 이제 LH 입장에서 굉장한 적자 사업인데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제 좀 부담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H가 이 임대주택용 주택을 매입할 때 이 정부 지원 단가, 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이제 LH 자체 사업비를 더해서 이제 그 매입 임대용 주택을 사는데요. 예. 일단 이 정부 지원 단가가 정말 항상 주택 매입 비용을 밑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상황을 점쳐보면 올해 정부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한 3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관련 예산이 6조 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지금 가구당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LH가 그동안 매입 임대용으로 샀던 아파트 단가를 잘 살펴보면 물론 지역별로 다르지만 가구당 3억 원에서 7억 원, 많게는 8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싼 아파트, 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가구당 최소 1억 원 이상은 LH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닌 나머지는 LH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세입자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세입자 임대 보증금으로 조금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임대 보증금으로는 한 5% 정도밖에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후 미분양이 한 7천 가구 정도 되잖아요. 이 7천 가구를 이제 가구당 1억 원 이상 LH가 더 부담해서 사야 한다면 정말 최소 7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 부채가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LH가 지금 현재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오는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현재 221% 정도 되는 부채 비율을 207% 정도로 감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미분양 주택을 좀 매입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경우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LH가 미분양 주택 얼마에 사들이느냐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건설 원가를 주고 사줘야지 분양가 그대로 사주게 되면은 혈세로 건설업계 경영난 해소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득을 챙겨주는 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감시해야겠네요.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11월) 경상 수지가 석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무역 수지가 9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경상 수지는 제법 버텨왔는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 상품들이 우리 국경을 얼마나 많이 넘나들었느냐를 따지는 게 무역 수지라면 이 경상 수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내다 파는 제품이나 해외 여행객이 얼마나 나고들었느냐 같은 이 서비스 부문까지 반영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반도체 같은 주력 품목들 수출이 줄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늘고 있는데 다른 여파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 2천만 달러 적자. 지난해 8월 적자를 냈다가 간신히 흑자세를 유지하던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에 반도체와 화학공업, 철강 제품 수출이 크게 둔화되며 지난해 11월 상품 수출은 12% 넘게 급감했는데 이는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원자재와 곡물 등의 수입까지 증가해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2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비스 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도 경상수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1월 선박 컨테이너 운임 비수가 70% 가까이 떨어지면서 운송 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고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여행 수지 적자폭도 확대됐습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겠지만 흑자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수지의 12월 방향성하고 규모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11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243.7억 달러 지금 증가하였고 12월 통과 무역 수지 규모를 보면 11월보다는 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걸 봤을 때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수출 전망이 어두운 만큼 경상수지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흑자 기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수지 쪽에서 수출도 안 되고 수입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으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그게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짧으면 1분기, 길면 한 2분기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오르고 대외 부채 증가로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커피 매장에서 음료를 살 때 컵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할 때 다시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제. 시행 한 달 동안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는 업주들 불만이 상당한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 컵을 납품하면서 2배 가까운 마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사 측은 적정 이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커피나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 컵을 납품받는 가격은 24온즈 기준 개당 90원에서 107원 사이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제품의 인터넷 가격은 60원 수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일회용 컵을 공급받을 경우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건데 뒤집어 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컵 한 개 납품하면서 2배 이상 마진을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챙기는 높은 마진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 도입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일종의 그 가맹 사업의 품목으로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급을 할 때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일회용 컵으로 이득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회용 컵의 음료를 구매할 때 컵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려다 6달 미룬 지난달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업체들 3곳 중 한 곳이 제도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폭리 논란에 대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일회용 컵 납품이 주요 수익원도 아니고 물류 비용 등을 포함하면 마진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세종과 제주 지역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본사가 정부 정책 참여를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그거는 본사에서는 아니라는 식으로 회사 차원들이 다 그거는 공개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일각에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정책 추진이 부진하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폭리 논란으로 여론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가맹점주에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과태료 체계를 점검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이행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그 밖에 오늘 있었던 주요 소식들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이슈, RN 광물도 IRA 지원 반나입니다.
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방한해 오늘 우리 외교부 차관과 면담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차관이 온 이유, 바로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3월경에 IRA 세부 규정이 발표되는데 미국이 우방국에서 조달된 광물로 전기차를 만들어야 지원해준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죠. 우리 정부는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로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를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We've taken and we continue to take the ROK concerns about the law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on the ROKs and other allies' IRA-related concerns as we move to implement. 네, 포스코가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까지 사서 리튬을 지금 대량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FTA 체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르헨티나가 세계 리튬 생산량 3위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외면하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 보죠.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조건 없이 승인.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 같은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인수로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키워간다는 목표입니다. 국내에서는 SKC의 100% 자회사 SK넥실리스가 동박 시장에서 동주하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SK넥실리스에 준할 정도로 생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공정위 승인 내용을 보니까 세계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미 이제 SK와 LG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관련 시장에서 더 성장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뜨거운 승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볼까요? 네, 자사주 매입하면 의무 소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보통 소각으로 연결이 돼서 주가가 부양되는데 우리나라는 소각에 나선 기업이 2.3%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기업 인적 분할할 때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자사주가 사용된 일이 최근까지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같은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느냐가 관심입니다. 반면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경우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경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기 근속하거나 정년 퇴직한 직원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이 사라진다는 기사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단체 협약에 이런 고용세습 같은 위법한 조항을 두었던 60곳 가운데 57곳이 자진해서 해당 조항을 없애거나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세아 창원특수강 등 38곳이 자율 개선을 완료했고 LG U+와 효성중공업, 현대위아 같은 13곳은 당국의 시정명령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가장 큰 기아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정명령을 의결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세습은 물론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같은 불공정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인도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인도에서 80만 7천 대를 팔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연평균 20% 이상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전략 SUV인 크레타 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2030년 인도의 신차 판매량은 연 1,300만 대로 미국 신차 시장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인도 정부가 2% 안팎인 전기차 비중을 2030년 30%로 높이기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아이오닉 5, EV6 등으로 경쟁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